여야 국회의원 125명, 정봉주 전 의원 사면 및 복권을 촉구하는 탄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 안민석, 박영선, 홍영표 이런 분들이 앞장서고 있는데 국민의당에서는 정동영이에요. 뭐 이건 당연한 것이 자기 선거 때 지금 생겼던 문제잖아요. 본인 선거 때 생겼던 문제라서 민주당 97명, 국민의당 22명, 정의당 6명 그래서 총 125명이 탄원서를 제출한다는데 연말에 성탄절 특사 정도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일단 만약에 정봉주 의원이 특사로 사면은 뭐 필요가 없고 복권된다면 그거는 이명박이 BBK 창립자이며 다스의 실소유자가 증명된 이유여야 해요. 아,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정봉주 의원을 복권시켜버리면 이거는 대대적인 정치 보복 논란 프레임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언론이 보도하고 일부 증거 자료가 나왔다고 사실이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봅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거를 아시는 분들이 왜 이거 사면 및 복권을 건의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뭐 정봉주 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친분 플러스 정의감의 발로인 것이죠. 이 정도면 법적 판단은 남았지만 이 정도면 뭐 복권은 할 만하지 않냐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행동을 한 거고 정치적인 요구를 한 건데 정치적인 동기로 정봉주 의원이 탄압받았고 억울하게 옥살이도 했고 지금 복권이 안 된 상태 맞아요. 근데 이게 정치적인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인 사안을 정치적으로만 풀으면 그게 이제 또 후폭풍이 오기 때문에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네요. 당연하죠.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지만 법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푸는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죠. 그러면 이제 복권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사면과 복권은 사면만 하기도 하고 사면 복권 같이 가기도 하고 지금은 사면이 필요 없어요. 사면은 그렇죠. 형을 다 살아가지고. 그럼 피선거권을 다시 돌려준다 그렇죠. 이런 측면인데. 그렇죠. 복권. 근데 그것이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하고 싶겠죠. 모두 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걸 법적 절차를 통해서 풀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만약에 이명박 씨가 뭐 우리들 이제 원하는 바에 의하면 12월 19일 정도 생일날 소환하는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 봐야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정말 오래 걸릴 텐데 그때까지는 사실상 사면 복권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근데 되게 1심이 기소되면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심스럽게 저는 8.15 특사 정도로 복권되는 걸 기대해 봅니다. 8.15 특사. 예, 그 시간이나 이런 걸 다 계산했을 때. 그냥 제 상식이에요. 근데 사회적 분위기 무르익었을 때. 예, 이거는 제 상식인데 저의 바람은 당장 복권입니다. 제 친구 봉도사의 당장 복권. 사심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옛 로맨스의 주인공. 물론 정봉주 의원이 일방적으로 좋아했다는. 그렇죠. 예. 이거 확실히 정리해드렸어요. 네, 외사람. 하나만요. 가볍게 하나만. 그래서 요즘에는 두 분이 방송을 다른 장소에서도 가시잖아요. 네, 하나는 TBS 가시고 SBS도 가시고. 네. 어때요? 같이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정치권에 있을 때는 별로 대화 거의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정치권에서 이렇게 마주칠 일이 없었죠. 거긴 18대 나는 19대니까. 네. 그렇게 돼서 방송하고 그러면 뭐가 좋아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얘기가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어떤 경우 제가 잘 알잖아요. 그분의 캐릭터나 그분의 과거 행태. 시간이 지나봐야 똑같아 이거잖아. 그쵸. 캐릭터는. 네, 그래서 그냥 케미가 금방 맞아요. 그렇군요. 금방 맞고 그분이 워낙 이적을 많이 남기신 분이세요. 예를 들면 그 이적이 뭐냐면 그 어목하던 80년대에 학내에서 시위를 하시는데 빨주노초 파남보에 무지갯빛 유인물을 뿌리신 분이세요. 성소수자세요? 그때는 성소수자는 뭐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되게 그때도 발랄하고 재기발랄하게 운동을 했던 분이고요. 각종 암호를 만들어 와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시행하는 과정에 시행착오도 엄청 많았고요. 그래갖고 나중엔 암호라고 우리가 막 했는데 막 이상한 거 있어요. 어느 날 와가지고 히링 민봉 뭐 히링 봉시영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적들을 많이 남기셔서 이 선구자적인 언어 유희의 감각을 80년대에도 구현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응이 쉽죠.
비범하셨군요. 네. 그리고 특히 언어에 있어서는 말할 수 없이 비범했어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지금 MBC 사장을 공모 중인가 보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최승호 PD가 출마를 선언했어요. 네. 된다 안 된다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아요? 사장은 경영에 있어서의 경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마인드가 중요한 걸까요? 저는 최승호 PD는 다 잘할 것 같아요. 다 잘할 것 같고 이분이 또 잘하는 분이죠. 그리고 저는 이분이 저에게 와서 딱 꽃이 된 거는 황우석 때예요. 황우석 때 정말 MBC가 진실과 정의, 언론 본연의 자세를 위해서 국민 90%가 싸웠거든요. 반전의 반전. 네, 국민 90%가 싸우면서 온갖 욕을 다 먹고 그런데 그 최승호, 그다음에 최진영, 예. 그다음에 최문순 사장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한학수 PD. 이분들은 정말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방송인들이신 걸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 하면서 확인했어요. 최문순 사장도 대단했어요 그때. 왜냐하면 이게 황우석 사태가 너무 그 파장이 크니까 저도 그때 민원연 사무총장임에도 무서웠어요 솔직히. 줄기세포의 신화가 그냥 막 우리 사회에 그냥 막 상식처럼 돼 있고 황우석이 영웅인데 그냥 그 연구만 중단시키면 되지 줄기세포가 없는 그 밑바닥의 진실까지 파헤쳤을 때 맞아요. 국민들이 진실을 원하냐 진실이 이렇게 밝혀졌을 때 허탈할 국민들을 생각해서 좀 서서히 가고 싶은 마음이 저도 있었어요. 그 논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어떤 일부에서는. 네. 그런데 그래서 김어준이 그때 황빠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와, 아주 일말의 타협도 없이 끝까지 해서 줄기세포가 없다는 걸 황우석에게 실토하게 만들더라고.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정말 가슴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11월 27일 오후 5시까지 서류 접수를 마친대요. 네. 사장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 네. 그 다음에 30일 날 서류 심사를 하고 최종 후보자 3명을 압축한 뒤에 네. 최종 후보자 3명이 다음 달 12월 1일 그 문화방송 사옥에서 정책 설명회에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한대요. 그 다음 이게 인터넷에서 생중계도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7일 박문진 정기이사에서 결정된다고 하는데 네. 어목하던 그 시기를 같이 보낸 언론인으로서 이런 분들이 공영방송에 사장을 하면 좋겠다까지는 뭐 사람들 생각일 텐데 네. 사실 좀 너무 공영방송일 때 느낌은 언론이라고 하는 게 가장 먼저 화살을 쏘는 곳이 현 정권이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우긴 했지만 어느 순간에 예전처럼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말년에 가면은 진보 쪽 언론이나 공영방송들이 너무 이렇게 잘못된 점만 꼬집어가지고 결국은 끌어내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게 기대도 되지만 우려도 되는 측면이 좀 사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방송 외적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방송 외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저에게 물으시는 건데, 저는 믿는 게 또 있죠. 다 친한 분이에요, 지금, 이분들이. 뭐, 그 친해도 1, 2년 관계가 아니고, 거의 뭐 20년 정도 같이 쭉 이렇게 언론 자유를 위해서, 언론 노조에서 저는 뭐 시민단체 이렇게 해왔던 분이라, 이분들을 믿어요, 그 신념을. 그런데 저도 되게 섭섭한 게 있었어요. 참여정부 때. 물론 우리도 뭐 보도협조 요청 이런 거 안 했지만, 때로는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심하다고 느끼면서 조중동 프레임에서 너희들도 자유롭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토론도 많이 했고 그들은 저를 노빠라고 욕하고 이런 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 때 방송 장악의 쓴맛을 이분들이 온몸으로 받아낸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적어도 최승호 PD 정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방송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애쓴 대통령인지를 알게 되었더라고요. 역으로. 네. 그래서 지난번에 파업할 때 보면 내부에서 토론한 내용 이렇게 보면요. 그 중에 이제 불편, 부당, 중립 취하지 않겠다. 진실과 정의 그리고 뭐 객관 보도에 늪에 빠져서 헤매지 말고 진짜 그 정론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키기를 기대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 그거 보도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손석희 저널리즘이 뭐냐면은 최근에 한 발짝 더 들어가는 뉴스 이런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기계적 균형을 갖고 똑같이 보도한 이런 개념 말고
피상적으로 겉만 핥는 뭐 이런 식의 보도 말고 실제로 왜 그게 이루어졌는지 팩트체크란 말도 사실 그 방송에서 나온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관점으로 해서 어쩌면 이런 관점 있잖아요. 저널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 그러면 네. 기계적 보도가 아니라 무엇이 중원디 보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거 네. 제가 한번 정리를 한 것도 같은데 이게 지금 다 우리가 또 까먹어서 그런데 땡전 뉴스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공영방송이 정권의 홍보수단, 권력의 시녀로서 기능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그 방송 민주화 투쟁이 내부에서 거세게 일어납니다. 그게 거의 90년대까지 쭉 방송 민주화 투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방송 민주화 투쟁을 했음에도 김영삼 정부 때도 방송은 자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KBS 사장으로 누굴 임명했냐? 박권상 사장을 임명했죠. 그래서 그 박권상 사장의 일성이 뭐였냐면 불편부당한 객관 중립보도를 하겠다였어요. 그래서 그때 KBS에 정착된 게 여야를 정치적으로 1분 다루는 거예요. 초까지 다 돼서. 발전 과정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발전해온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박권산 사장이 체제가 지나고 그 다음에 KBS 사장이 된 게 정현주 사장이잖아요. 지금 그 JTBC 뉴스룸의 포맷이 정현주 사장이 KBS에서 하려고 했던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이제 우리 방송 뉴스가 보면 메인 1분 30초 끊어, 또 1분 30초 끊어. 그래서 이게 주제를 많이 쫙 열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송이 많은 소식을 전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의제 설정을 못해요. 그래서 의제 설정을 누구한테 뺏기냐? 신문에 뺏겨요. 그래서 의제 설정을 신문이 하니까 늘 방송이 종속변수처럼 됐던 거예요. 그거를 깨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하셨는데 KBS 메인 뉴스에선 그걸 못하셨고요. 미디어 포커스랑 시사투나잇을 만들어서 시사투나잇에서 의제 설정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90년대 후반부부터 나타난 게 PD 저널리즘이에요. 그래서 그 PD 저널리즘이 지금 손석희가 추구하는 그런 호오를 가르고 진실과 거짓을 가르고 우리 입장 있는 방송을 내보내겠다. 그래갖고 PD 수첩이 광우병까지 가게 된 그런 거죠. 기자들이 물어보던 뉴스가 아니고 네. 심층 취재하는 건 PD들이 하는 그게 PD 저널리즘. 예, PD 저널리즘. 그거를 확립한 사람이 정기화 PD, 최승호 PD, 그 다음에 최진영 PD. 이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 모르겠네. 최진영 PD를 최문순 사장이 사장 될 때 우리는 최진영 PD를 했으면 했어요. 근데 본인이 자기 아니다. 지금은 최문순이 해야 된다고 강하게 최문순을 미셨던 최진영 PD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최진영 PD 등이 PD 저널리즘을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은 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고집 엄청 세요. 한다 하면 하고. 그런 고집이 이제 뭐 그런 언론인을 만드는 건데. 이제 우리 청취자들께서는요, 행복한 시대를 맞게 되는 겁니다. MBC가 정상화되면 누구와 경쟁하냐? JTBC와 MBC가 경쟁합니다. 그래서 지금 JTBC를 능가하는 포맷으로 그 예를 들면 뭐 최승호 PD가 사장이 되건 정찬영 PD가 되건 뭐 송일준 PD가 되건 뭐 이우호 국장이 되건 누가 되건 지금 이제 누굴 짜라잡으려고 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아주 행복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연동해서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 이웃인 김어준 팟캐스트여서가 아니라 확실히 시대가 바뀌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은 지금 기존의 지상파들 중에 가장 최근 몇 년 동안 정치 1위는 컬투쇼였거든요. SBS. 그 전에는 이제 MBC들이 MBC였죠. 거의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채널 고정이었던 프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MBC의 영광이 라디오 쪽에서도 무너졌군요. 그러니까 뭐 여성시대, 네. 싱글벙글쇼, 네. 라디오 시대 뭐 이렇게 쭉 연결되는 그 프로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정찬영 PD가 한 것들, 성공시킨 것들. 근데 네.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이제 SBS로 옮겨갔는데 텐트폴 효과처럼 하나가 정치 1위로 가면 고정시켜버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네. 근데 최근에 나온 조사를 보니까요. 0.1% 차이로 2위예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근데 문제는 뭐 어차피 TBS도 지상파인 건 맞죠. 맞는데 문제는 이게 팟캐스트 중심 인물. 그 인물이 지금 사실상 1, 2위를 사실 간발의 차로 다투는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하면 기성 미디어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가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김어준 효과라는 거가 그럼 뭐냐를 좀 들여다보면 TBS가 유일하게 방송 장악에
뭐랄까요? 그 트라우마에서 빗겨나서 방송을 한 거잖아요. 박원순 시장 효과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TBS가 교통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뭐 영향력이 작을 수 있는데 그 영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나 불러서 막 던질 수 있었다. 예, 저는 이게 성공 비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뭐 사람의 머리라는 게요. 9년 동안 방송 장악하에서 방송을 만들면 그 머리가 완전히 풀어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SBS가 뭐 컬투쇼로 그렇게 되고 최근에는 뭐 김영민도 SBS 라디오에 들어갔잖아요. 정봉준 이미 들어가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의 머리가 풀려야 돼요. 머리가 풀려야. 그래야 진짜 이렇게 창의적인 프로가 나오는 거죠. 정권이 바뀌었다 또는 뭐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실감하는 부분이 그냥 우린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요. 네.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 쩌는 게 있거든요. 기존 미디어들 인쇄매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상파 정도에서 PD나 기자들 그분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항상 주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때 그 마인드로도 안 될 거다. 지금 또 바뀌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언론 자유를 누렸던 그 마인드도 아니다. 바뀌었다. 사실 방송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상업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상업성을 진실 보도로 만드는 상업성이 있어요. 이 방송 보면 재밌어요. 막 진실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진실 자체가 상업성일 수 있는데 온갖 자극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저널리즘을 표방해 오면서 거짓 보도까지 일삼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혁명적인 상황을 맡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네, 네. 그건 진짜 혁명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통방송이 일반 지상파 3사 중에 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지금 0.1% 차이로 쫓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여론조사로만 따지면은 결과가 뒤집어져 있을 수도 있는 상태. 네, 저는 뭐 이런 얘기 제가 할 건 아니지만 MBC가 정상화되고 시선 집중이나 100분 토론이 제자리를 잡으려면 시선 집중은 유시민이 진행하면 됩니다. 100분 토론은 최민희가 진행하면 됩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겸사겸사 계속 방송 이야기네요. 최민희 의원님이 이제 그쪽 전문가시니까 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2011년 반값 등록금 보도 국정원이 막았고요. 방송사는 국정원의 뜻대로 따랐다.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네. 어쩌면 사실 뭐 의원님도 그렇겠지만 이런 이야기 하기 입 아프시잖아요. 아, 그것들이 다 그랬었구나. 아니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그랬었구나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 견제예요. 이게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 건 박원순이니까. 박원순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라 당선이 됐는데 저는 뭐 이렇게 돼가지고 들을 때마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바늘로 콕 찌르는 느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불끈하고 얘기를 해보자면 말지가 1986년 9월에 말지 특집호 보도지침을 냅니다. 그래서 그 보도지침을 낸 게 전 세계적 반향을 불러일으켜서 전두환 군부를 몰락시킨 한 축이라고 보거든요. 그 보도지침이 이명박 시대에 이게 부활한 거죠. 악의 부활.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제일 실망스러운 게 그때는 그래도 보도지침이 있을 땐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이게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전된 시절이잖아요. 방송국의 태도가 더 실망스럽더라. 그렇죠. 오다를 받은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그 회사에서는 유명한 언론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거부할 수는 없었을까. 네. 김재철이 조인트 가입했다는 것은 정설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박문진 이사장이 증언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나는 안 된다라고 거절하면 잘리는 언론인을 본 적이 없단 말이죠. 이명박근혜 시절에. 왜요? 손석희도 잘렸고. 아니. 그런 이제 일반 출연자들 말고. 네네. 그 경영진들이나 뭐 최소한 보도국장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걸 거절해서 물러났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에 했다고 하는 말 중에 우리 사람 뽑아라. 그거를 잘했다는 거죠. 애초에 뽑을 때 우리 사람으로. 그렇게 반항하지 않을 놈으로 뽑아 올려서 무조건 말 듣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 근데 이제 김재철은 자기가 MBC 출신이고 그 후배들 다 아는 후배들이니까 이게 이제 제가 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MB가 저렇게 초창기에 지지율이 폭락한 거는 뭐 때문이지? MB는 어떻게 생각할까? 제 생각이 아니라.
저는 당연히 MB가 정치 못해서 폭락했다고 생각하는데 MB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 내가 방송 장악이 너무 늦었다. 왜냐하면 김재철이 MB가 집권한 게 2008년부터잖아요. 2008년 2월 25일. 그런데 김재철이 막 이 사람들 쫓아내고 막 이러기 시작한 게 2010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 반 정도는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광우병 촛불이 결정적인 걸 제공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있는 그대로 보도하면 정권이 망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거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고 김재철은 자기 이제 후배들이고 막 이러니까 그거 어떻게 후배들을 자르겠어요. 응? 그 아무리 자기가 출세를 하고 싶어서 사장이 됐다고 해도 어제 이게 다 아는 후배고 얘가 어떤 거고 아내가 누구고 애가 몇이고 다 아는 처지 쉽지 않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서 잘 못해서 인사를 탕평한 거잖아요. 탕평. 그랬더니 불려가서 조인트 까인 거. 그게 변곡점이거든요. 맞을 수도 있구나. 그 진짜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제가 김우령 교수 만나면 한번 물어보려 그래요. 그때 박문진 이사장? 네, 박문진 이사장 이제 저하고 같이 방송위원회 했거든요. 물어볼 게 이거예요. 그게 진짜 조인트를 물리적으로 까인 겁니까? 입으로 욕 먹었다는 뜻입니까? 이게 그렇게 궁금해요. 어떨 것 같아요? 말로? 제 상식으로는 그래요. 어떻게 공영방송의 사장을 불러다가 조인트 까이면 엄청 아프거든요. 군대 있을 때 엄청 까여요. 이게 군합발로 까이면 거의 죽어요. 아, 그 말로 까인 것이다? 그런 건 이제 약간 어떤 형용하다 보니 가서 엄청 질책을 들었다 이런 뜻 아닐까요? 근데 제가 꼭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궁금해요. 왜냐면요. 정말 의외의 일들이 많아요. 때리는 사람이 있대요, 진짜. 국회에서 보좌진을 진짜 때린대요. 조폭이지. 정치인이 아니죠, 그거는. 아니, 근데 그게 실화래요. 그렇구나. 그래갖고 나는 진짜 조인트를 맞은 게 아닐까. 네. 네,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꼭 취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는 이야기긴 한데, 네. 참 진짜 민주주의 어렵다 생각하는 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정상화 될 때까지는 좀 반강제로 좀 밀어붙이고 이런 방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속 터지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보다 더 하신 분이 방송에 나오면 제가 자제를 시켜요. 이건 법과 제도와 절차가 필요해라고 말하지만 저도 속 터지는 거예요. 기존의 정치인분들 보면 어떻게 이거 좀 빨리 좀 진행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명박이 잡아놓고 유죄 판결 받는 데까지 문재인 정부 기간 다 지나가게 생겼다. 이런 느낌 들 때가 있거든요. 그게요. 이게 욕먹을 말씀을 드리면 민주주의라는 게 다른 측면에선 절차잖아요. 그죠? 그래서 촛불혁명 시절에 많은 분들이 평화적으로 정권교체를 하면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도 더디게 걸리고 힘드니까 박정희 들어오듯 국민들도 한번 뒤집어 엎어가지고 단죄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즐기고 좋아하는 영화들 처음 만들고 이런 영화들 보면 그 영화들에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가 통해야 인기를 끌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화적으로 승화시키면 될 것 같고요. 근데요, 제가 또 재뿌리는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혁명을 해도요, 결국은 정부를 세우려면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돼요. 뒤집어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그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 지지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미덕. 저는 인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하하, 죄송합니다. 인내심. 반값 등록금 보도 같은 것도 사실은 낙수물이 조금씩 떨어져가지고 결국에는 뭐 바위돌이 깨진다 이런 것처럼 네. 반값 등록금이든 뭐 무상급식이든 간에 일단 복지 부분도 하나가 이렇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그걸 되돌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반값 등록금만 해도 이 사람들이 이게 무너지면 다른 것들도 다 무너진다고 봤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 물론 이것이 이제 선거 때 있어서 뭐 야당의 공약 같은 부분도 관련돼 있으니까 더 철저하게 했겠지만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면 언론이 반값 등록금 정책이 야당이 주장하고 들고 나왔는데 이게 어떤 것인가를 비교 분석해주면서 보도를 하면 만드는 거거든요. 그 비교 분석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요새요.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토론 보시면 그 양상이 뭐냐면 우리 당 쪽 패널들은 적폐청산에 왜 적폐가 청산돼야 되냐, 국가적 범죄 행위를 청산해야 되냐를 조목조목 케이스별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쪽 패널은 케이스별로 얘기하자 그러면 화내세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분석하면 우리 쪽이 다 맞기 때문에. 그렇겠죠. 판이 벌어지면. 네. 그쪽은 이제 디테일의 바보들. 뭐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뭉뚱그려서 정치 공세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치 공세의 끝이 뭐다? 지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만원 씨라고 아시죠? 네, 네. 이분은 네. 제가 뵌 적이 없어가지고. 이분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만 원입니다. 지만원. 근데 이분이 이제 저희들 방송에도 불과 얼마 전에 광주에서 올라오신 어떤 분, 이춘문 대표라고 지역 정치인이시고 이제 하신 분이 있는데 5.18 얘기를 하다가 가셨어요. 근데 끊임없이 5.18은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게 지만원이 증거라고 들이밀었다는 그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 증거들 어디서 난 걸까? 늘 의심받았죠. 기무사 사진첩에서 발견했다면서. 그러면 지만원은 기무사의 비밀 요원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기무사가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일종의 가짜 자료집 같은 데서 이제 북한군이 개입한 증거라고 그걸 가져와서 이걸로 수년간 그래서 이분이 5.18 단체들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소송도 당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나는 궁금해요. 지만원이 개인적 소신일까 아니면 이분이 지금 국정원하고의 어떤 개입 연계설도 어느 정도 들어있을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더 궁금한 게 돈 얼마 받았을까?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모든 게 돈 받냐 안 받냐로 되는 거고요. 돈 안 받고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열사이거나 신념가잖아요. 다른 의미에. 근데 반드시 돈이 개입되지 않았을까? 이게 심증이 가는데요. 돈 받고 안 하나요? 아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무사에서 이게 어떻게 나왔지? 네. 그러면 이게 심정적으로는 기무사와 연계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만원이라는 지들 나름대로의 일배스럽지만 농객을 통해서 뭔가 그걸 흘려준 세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섭다. 정말 이상한 일이 곳곳에서 벌어진 건데 이 지만원이라는 분은 이런 자료를 갖다 쓸 정도면 거의 에이전트 수준이 아닐까 하는 제 의심이 갑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문건들도 지금 기무사에서 만들었던 문건들이 지만원 씨에게 전달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은 나오겠죠? 지금 이제 이게 처음으로 나왔으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떤 상태까지 나오겠죠. 네, 뿐만 아니라 이분의 해명이 더 이상한데요. 이 말은 이 입수하는 과정이 단독으로 안 했다 이 얘기예요. 이게 SBS와 통화하면서 사진은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았다는 거고요. 그렇게 근데 말하겠죠. 뭐. 네, 군 기록은 신군부 측 변호인을 통해 입수했다. 이 변호인이 누굴까요? 그리고요. 푸나님 저는요. 요즘 이렇게 제가 토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있어요. 청출어람이라는 단어. 청출어람. 네, 그게 청출어람. 청출어람, 이청어람이다. 이게 그쵸. 예. 원문이고요. 청색은 남색으로부터 나왔으나 남색보다 푸르다 이런 더 뜻이에요. 푸르다.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소득 주도 성장으로 오기까지 우리 민주당 쪽이 참 많이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된 거예요. 혹시 지금 기억나세요? 그 참여정부 때 최대 화두가 성장과 분배였던 거. 예, 성장과 분배. 그 논쟁은 지금도 있잖아요. 있는데 그 논쟁의 해법을 제시한 게 소득주도 성장이에요. 예, 근데 그때 이렇게 토론들을 보시면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말도 안 되는 논란을 계속합니다. 그게 답이 없죠. 그게 정치 공세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과 분배가 이게 성장만 하고 분배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희경이라는 분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제 공산주의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이미 멸망했어야 되잖아요. 자본주의가 멸망하지 않은 이유, 그 수정 자본주의로 갔기 때문이잖아요. 그 수정 자본주의로 간 핵심 키워드가 뭐냐? 복지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눠준 거잖아요. 분배해준 거기 때문에 이미 수정 자본주의는 그냥 지금 자본주의가 정통적 고전 자본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수정되는 과정은 결국은 이게 어떤 시기에는 성장을 위해서 이게 정부 재정을 어느 쪽에 쏟아붓고 어떤 시기에는 또 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분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정말 지리하고 끝없는 이제 논란을 했는데 그때 제가 다른 사람 모르겠고 유승민이 문제 제기한 거는 저건 타당하다고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맞다 성장과 분배가 분배 필요하다 성장해야 된다. 너네 성장 동력이 뭐니?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그 성장 동력이 뭐다라고 답을 잘 못해요. 아무도. 예. 그런데 그 성장 동력으로 그나마 나중에 이제 한 게 통일이다. 개성공단이다. 이렇게 해서 뭔가 해봤지만 여전히 참여정부 때도 박정희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경제 프레임 속에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소득주도 성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하고 그 소득주도 성장을 마지막으로 한번 실현할 수 있냐 없냐를 지금 우리가 이거 도전한 거거든요. 이거 성공하면 민주정부 20년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저런 토론을 할 때 최저임금이 너무 급하지 않냐, 뭐 왜 1년 동안만 자영업 지원하면 그 다음에는 어떨 거냐. 이 모든 답이 뭐냐면 1년 동안 지원하고 그 지원의 선순환 효과가 경제, 특히 자영업부터 활성화되는 것으로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그러니까 앞으로의 1년이 중요하다. 예, 앞으로 성패가 몇십 다른 년을. 거죠. 예, 몇십 년을 좌우하는 게 이번 그 예산안 빨리 통과되고 그 예산안이 실현돼서 우리가 생각한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경제. 그래서 지금 이게 도전입니다. 새날 다른 방송 중에 그거 관련한 거 분석하고 있는 방송이 지금 1회 나갔고요. 2회 나가는데 지금도 SOC만 챙기려고 하는 국회의원들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정부 통과 안 시켜주고 이제 자기 지역구 예산만 가져가려는 국회의원들하고 여야 할 것 없이 부딪힌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부딪히는데 네. 그 SOC 제가 예결위하면서 보면 개수조정소위에 들어가셔서 특히 지금 새누리 쪽 의원들은 지역 SOC 하는데 막 혈안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치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몸으로 땜빵하고 희생하는 게 몸에 안 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예산 얼마 따면 그거 가지고 뭐 엄청 딴 것처럼 하고 다니는 게 선거 운동으로 보였어요. 처음에 그 포항시장도요. 정부에서 결정한 예산을 자기가 따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 얘기를 하는 게 그쪽 분들의 특징이세요. 네. 그게 하나의 문화인 것 같았어요. 이제 그거를 욕을 많이 하는데 또 그 나름 또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쪽에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아까 말씀하신 꺼낸 부분에 대해서 뭐 성장률에서 계속해서 숫자가 불어나지 않으면 경제가 마치 망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저는 성장률부터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가 돼서 서로 간의 현 상태를 유지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어차피 산업화나 기기화, 자동화가 되면서 일자리는 줄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민한테 일자리 주어지는 건 이제는 정부가 만들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소득주도 성장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분수 효과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말해봤던 낙수 효과, 네. 그 자체가 낙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미 인증을 했기 때문에 아래로부터 이제 뿜어져 올라오면서 그것이 성장으로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국가 지도자의 마인드만 조금 바뀌면 얼마든지 가능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마인드가 바뀌었고 그 마인드가 바뀐 건 그냥 바뀐 게 아니라 기존의 낙수 효과 이론에 따라 계속 경제를 운영해 왔는데 일자리도 안 생기고 양극화는 심해지고 진짜 문제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거식 성장 주도 전략이 벽에 부딪혔다. 이렇게 보고 나온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기 때문에 이게 과거의 아픈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국가 지도자 한 명보다 지금 이제 더 중요하다고 전 생각되는 게 국회인데요. 이게 국회에 지금 자유한국당을 주도하는 분들은 과거의 성장 전략에 이렇게 뭐랄까 젖어 있달까 그런 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싸워야 될 적이 외부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내부의 낡은 사고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이게 노동시간 단축이나 이런 게 다 아직 안 됐으니까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을 올리면 노동자에게 돈이 가잖아요. 그러면 노동자들이 돈을 쓰고 자영업자들이 1년 동안 불안하시잖아요. 그럼 그 불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올 수 있는 예상되는 그 손해액보다 더 많은 돈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근데 이때 저는 각 지자체별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이 대기업, 중소기업, 그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런 낙수 이론 말고 지역적 낙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역적 소비 편중 현상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각 지자체들이 자기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재명 모델을 따라서 지역 화폐 만드셔라. 그래서 최소한 이게 이런 거예요. 정부에서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지역은 이게 하나도 좋아지지 않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 남양주에 있는 분들이 월급을 그러니까 돈을 좀 벌면 어디 가서 써? 구리 가서 써. 그래요? 네, 이런 일이 우리 예뿐만 아니고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거를 막는 건 지자체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 고민할 지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지방선거엔 별 관심이 없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다. 특히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그거는 지자체장들이 우리는 또 광역자치단체만 관심이 많잖아요. 그걸로도 안 되고 광역은 뭐 당연히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 마을의 경제를 선순환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말 세심한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해야 된다. 네, 그런 과제가 있어서 팟캐스트 듣는 많은 청취자들 30, 40대가 내 삶을 직접적으로 바꾸고 영향을 주는 게 지방정부라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 흔히 말하는 적폐 세력들이 가장 기대고 있는 게 지방선거라고 하는 이유가 지방선거가 다른 선거에 비해서 굉장히 투표율이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현재 문 대통령 지지율이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이런 것들이 왜곡돼서 상당히 지금 적폐 세력들이 득세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네. 어쩌면 지방선거 때 우리 캠페인이 투표 참여합시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네.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팟캐스트들이 이런 의제들을 잘 설정을 안 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제가 지역구를 하고 이러다 보니 지역민들이 내 삶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건 중앙정부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도정부냐? 그것도 아니더라고. 기초정부예요. 기초정부. 그래서 기초정부를 결정하는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여수에서 국무회의에서 지방정부라고 명칭 바꾸고 지방자치를 헌법에다 넣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삶의 질은 지방정부를 통해서 올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분은 정말 어떤 이해도가 굉장히 빠르신 분이고요. 아, 그건 그 정도가 아니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남 출신이면 아무리 이해도가 높아도 그런 거 이렇게까지 일찍 도달 못한다고 봅니다. 예, 부산에서 태어나셨고 실향민의 아들이고 거제도에서 살았고 그런 경험들이 지방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빨리 도달하신다고 봐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숨은 이유 중에 하나는 지방자치제로 서울이건 어디건 장악이 안 된 곳들이 있었기 때문인 부분도 있어요. 광화문 광장 박원순 시장 아니었으면 내줬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 방식이라서 사실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푸나님의 그 예. 박원순이 없었다면 촛불 집회가 이렇게까지 점화됐으랴. 이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고 방송 끝낼 시간 됐는데 그런 얘기 드리고 우리 의원님한테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죠. 우리 의원님이 그런 스타일이 되는 거지. 정치인이 사실은 시대적 흐름과 미래를 내다보는 시야가 있어야 돼요. 그게 문 대통령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엘빈 토플러 같은 미래학자 이야기를 하지만 앞으로 시대적 흐름은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큰 그림 속에서 정책도 맞추고 마인드도 맞추는 건데 문 대통령 이번에 아세안 갔을 때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네. 이거를 지금 적폐 세력들이 거절할 수 있는 사실 명분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 예산안이 누더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도 좀 보살피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왜 저 너무 네. 예. 여러 가지 방송 막 오늘 같은 경우도 하시면서 힘드실 거 아는데 지금 뭐 힐링 타임이에요. 이 시간이. 그렇지만 우리 새날을 나오셔가지고는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이주영 실장님. 네. 아까 그 뜬금없는 그 의원님 질문에 좀 당황했죠. 저는 뭐 항상 이 시간 당황 시간 왜 당황하죠? 항상 긴장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런 질문은 준비가 안 되면 하기 힘들어요. BBK 다스 문제. 근데 뭘 당황해요? 이거는 우리가 더 안다 이게 아니라 이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잘하는 분들 빼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의원님의 질문에 굉장히 샘플로 답을 잘해준 거예요. 그치. 알아서 이야기해줬으면은 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제가 이거를요 토론을 하는 걸 봤어요. 네. 평론가들도 그 TV 나와서 토론하는데 사회자가 다스가 이명박 거면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에 딱 대답하는 분이 없으셨어요. 몰랐구나 사람. 예, 강론에는 막 들어가서 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물으니까 띠용 이렇게 딱 한참 있다가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8.15 특사. 예, 그 시간이나 이런 걸 다 계산했을 때 그냥 제 상식이에요. 근데 사회적 분위기 무르익었을 때 예, 이거는 제 상식인데 저의 바람은 당장 복권입니다. 제 친구 봉도사의 당장 복권. 사심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옛 로맨스의 주인공. 물론 정봉주 의원이 일방적으로 좋아했다는 그쵸. 예. 이거 확실히 정리해드렸어요. 네, 외사랑. 하나만요. 가볍게 하나만. 그래서 요즘에는 두 분이 방송을 다른 장소에서도 가시잖아요. 네, 네. 하나는 TBS 가시고 SBS도 가시고. 네, 네.
어때요? 같이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정치권에 있을 때는 별로 대화 거의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정치권에서 이렇게 마주칠 일이 없었죠. 거긴 18대 나는 19대니까. 네. 그렇게 돼서 방송하고 그러면 뭐가 좋아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얘기가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어떤 경우 제가 잘 알잖아요. 그분의 캐릭터나 그분의 과거 행태. 시간이 지나봐야 똑같아 이거잖아. 그쵸. 캐릭터는. 네, 그래서 그냥 케미가 금방 맞아요. 그렇군요. 금방 맞고 그분이 워낙 이적을 많이 남기신 분이세요. 예를 들면 그 이적이 뭐냐면 그 어목하던 80년대에 학내에서 시위를 하시는데 빨주노초 파남보에 무지갯빛 유인물을 뿌리신 분이세요. 성소수자세요? 그때는 성소수자는 뭐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되게 그때도 발랄하고 재기발랄하게 운동을 했던 분이고요. 각종 암호를 만들어 와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시행하는 과정에 시행착오도 엄청 많았고요. 그래갖고 나중엔 암호라고 우리가 막 했는데 막 이상한 거 있어요. 어느 날 와가지고 히링 민봉 뭐 히링 봉시영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적들을 많이 남기셔서 이 선구자적인 언어 유희의 감각을 80년대에도 구현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응이 쉽죠. 비범하셨군요. 네. 그리고 특히 언어에 있어서는 말할 수 없이 비범했어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지금 MBC 사장을 공모 중인가 보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최승호 PD가 출마를 선언했어요. 네. 된다 안 된다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아요? 사장은 경영에 있어서의 경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마인드가 중요한 걸까요? 저는 최승호 PD는 다 잘할 것 같아요. 다 잘할 것 같고 이분이 또 잘하는 분이죠. 그리고 저는 이분이 저에게 와서 딱 꽃이 된 거는 황우석 때예요. 황우석 때 정말 MBC가 진실과 정의, 언론 본연의 자세를 위해서 국민 90%와 싸웠거든요. 반전의 반전. 네, 국민 90%와 싸우면서 온갖 욕을 다 먹고 그런데 그 최승호, 그다음에 최진영, 그다음에 최문순 사장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한학수 PD. 이분들은 정말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방송인들이신 걸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 하면서 확인했어요. 최문순 사장도 대단했어요 그때. 왜냐하면 이게 황우석 사태가 너무 그 파장이 크니까 저도 그때 민원연 사무총장임에도 무서웠어요 솔직히. 줄기세포의 신화가 그냥 막 우리 사회에 그냥 막 상식처럼 돼 있고 황우석이 영웅인데 그냥 그 연구만 중단시키면 되지 줄기세포가 없는 그 밑바닥의 진실까지 파헤쳤을 때 맞아요. 국민들이 진실을 원하냐 진실이 이렇게 밝혀졌을 때 허탈할 국민들을 생각해서 좀 서서히 가고 싶은 마음이 저도 있었어요. 그 논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어떤 일부에서는. 그런데 그래서 김어준이 그때 황빠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아주 일말의 타협도 없이 끝까지 해서 줄기세포가 없다는 걸 황우석에게 실토하게 만들더라고.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정말 가슴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일정을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11월 27일 오후 5시까지 서류 접수를 마친대요. 네. 사장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 네. 그 다음에 30일 날 서류 심사를 하고 최종 후보자 3명을 압축한 뒤에 네. 최종 후보자 3명이 다음 달 12월 1일 그 문화방송 사옥에서 정책 설명회에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한대요. 그 다음 이게 인터넷에서 생중계도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7일 박문진 정기이사에서 결정된다고 하는데 네. 어목하던 그 시기를 같이 보낸 언론인으로서 이런 분들이 공영방송에 사장을 하면 좋겠다까지는 사람들 생각일 텐데 네. 사실 좀 너무 공영방송일 때의 느낌은 언론이라고 하는 게 가장 먼저 화살을 쏘는 곳이 현 정권이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우긴 했지만 어느 순간에 예전처럼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말년에 가면은 진보 쪽 언론이나 공영방송들이 너무 이렇게 잘못된 점만 꼬집어가지고 결국은 끌어내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게 기대도 되지만 우려도 되는 측면이 좀 사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방송 외적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방송 외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저에게 물으시는 건데 저는 믿는 게 또 있죠. 다 친한 분이에요, 지금, 이분들이. 뭐, 그 친해도 1, 2년 관계가 아니고, 거의 뭐 20년 정도 같이 쭉 이렇게 언론 자유를 위해서, 언론 노조에서 저는 뭐 시민단체 이렇게 해왔던 분이라, 이분들을 믿어요, 그 신념을.
그런데 저도 되게 섭섭한 게 있었어요. 참여정부 때. 물론 우리도 뭐 보도협조 요청 이런 거 안 했지만 때로는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심하다고 느끼면서 조중동 프레임에서 너희들도 자유롭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토론도 많이 했고 그들은 저를 노빠라고 욕하고 이런 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 때 방송 장악의 쓴맛을 이분들이 온몸으로 받아낸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적어도 최승호 PD 정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방송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애쓴 대통령인지를 알게 되었더라고요. 역으로. 네. 그래서 지난번에 파업할 때 보면 내부에서 토론한 내용 이렇게 보면요. 그중에 이제 불편, 부당, 중립 취하지 않겠다. 진실과 정의 그리고 뭐 객관 보도에 늪에 빠져서 헤매지 말고 진짜 그 정론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키기를 기대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 그거 보도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손석희 저널리즘이 뭐냐면은 최근에 한 발짝 더 들어가는 뉴스 이런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기계적 균형을 갖고 똑같이 보도한 이런 개념 말고 피상적으로 겉만 핥는 뭐 이런 식의 보도 말고 실제로 왜 그게 이루어졌는지 팩트 체크란 말도 사실 그 방송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관점으로 해서 어쩌면 이런 관점 있잖아요. 저널리즘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 그러면 네. 기계적 보도가 아니라 무엇이 중원디 보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거 네. 제가 한번 정리를 한 것도 같은데 이게 지금 다 우리가 또 까먹어서 그런데 땡전 뉴스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공영방송이 정권의 홍보수단, 권력의 시녀로서 기능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그 방송 민주화 투쟁이 내부에서 거세게 일어납니다. 그게 거의 90년대까지 쭉 방송 민주화 투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방송 민주화 투쟁을 했음에도 김영삼 정부 때도 방송은 자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KBS 사장으로 누굴 임명했냐? 박권상 사장을 임명했죠. 그래서 그 박권상 사장의 일성이 뭐였냐면 불편부당한 객관 중립보도를 하겠다였어요. 그래서 그때 KBS에 정착된 게 여야를 정치적으로 1분 다루는 거예요. 초까지 다 돼서. 발전 과정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발전해온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박권산 사장이 체제가 지나고 그 다음에 KBS 사장이 된 게 정현주 사장이잖아요. 지금 그 JTBC 뉴스룸의 포맷이 정현주 사장이 KBS에서 하려고 했던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이제 우리 방송 뉴스가 보면 메인 1분 30초 끊어. 또 1분 30초 끊어. 그래서 이게 주제를 많이 쫙 열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송이 많은 소식을 전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의제 설정을 못해요. 그래서 의제 설정을 누구한테 뺏기냐? 신문에 뺏겨요. 그래서 의제 설정을 신문이 하니까 늘 방송이 종속변수처럼 됐던 거예요. 그거를 깨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하셨는데 KBS 메인 뉴스에선 그걸 못 하셨고요. 미디어 포커스랑 시사투나잇을 만들어서 시사투나잇에서 의제 설정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90년대 후반부부터 나타난 게 PD 저널리즘이에요. 그래서 그 PD 저널리즘이 지금 손석희가 추구하는 그런 호오를 가르고 진실과 거짓을 가르고 우리 입장 있는 방송을 내보내겠다. 그래갖고 PD 수첩이 광우병까지 가게 그런 된 거죠. 거죠. 기자들이 물어보던 뉴스가 아니고 네. 심층 취재하는 건 PD들이 하는 그게 PD 저널리즘. 예, PD 저널리즘. 그거를 확립한 사람이 정기화 PD, 최승호 PD, 그 다음에 최진영 PD. 이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 모르겠네. 최진영 PD를 최문순 사장이 사장 될 때 우리는 최진영 PD를 했으면 했어요. 근데 본인이 자기 아니다. 지금은 최문순이 해야 된다고 강하게 최문순을 미셨던 최진영 PD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최진영 PD 등이 PD 저널리즘을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은 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고집 엄청 세요. 한다 하면 하고. 그런 고집이 이제 뭐 그런 언론인을 만드는 건데. 이제 우리 청취자들께서는요, 행복한 시대를 맞게 되는 겁니다. MBC가 정상화되면 누구와 경쟁하냐? JTBC와 MBC가 경쟁합니다. 그래서 지금 JTBC를 능가하는 포맷으로 그 예를 들면 뭐 최승호 PD가 사장이 되건 정찬영 PD가 되건 뭐 송일준 PD가 되건 뭐 이호호 국장이 되건 누가 되건 지금 이제 누굴 짜라잡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네.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는 아주 행복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연동해서 하나 네, 이야기하고 네. 싶은 게 우리 이웃인 김어준 팟캐스트여서가 아니라 확실히 시대가 바뀌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은 지금 기존의 지상파들 중에 가장 최근 몇 년 동안 정실 1위는 컬투쇼였거든요. SBS, 그 전에는 이제 MBC들이 MBC였죠. 거의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채널 고정이었던 프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MBC의 영광이 라디오 쪽에서도 무너졌군요. 그러니까 뭐 여성시대, 네. 싱글벙글쇼, 네. 라디오 시대 뭐 이렇게 쭉 연결되는 그 프로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네. 정찬영 PD가 한 것들, 성공시킨 것들. 근데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이제 SBS로 옮겨갔는데 텐트폴 효과처럼 하나가 정치 1위로 가면 고정시켜버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네. 근데 최근에 나온 조사를 보니까요. 0.1% 차이로 2위예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근데 문제는 뭐 어차피 TBS도 지상파인 건 맞죠. 맞는데 문제는 이게 팟캐스트 중심 인물. 그 인물이 지금 사실상 1, 2위를 사실 간발의 차로 다투는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하면 기성 미디어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가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김어준 효과라는 거가 그럼 뭐냐를 좀 들여다보면 TBS가 유일하게 방송 장악의 뭐랄까요? 그 트라우마에서 비껴나서 방송을 한 거잖아요. 박원순 시장 효과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TBS가 교통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뭐 영향력이 작을 수 있는데 그 영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나 불러서 막 던질 수 있었다. 저는 이게 성공 비결인 거. 여야 국회의원 125명, 정봉주 전 의원 사면 및 복권을 촉구하는 탄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 안민석, 박영선, 홍영표 이런 분들이 앞장서고 있는데 국민의당에서는 정동영이에요. 뭐 이건 당연한 것이 자기 선거 때 지금 생겼던 문제잖아요. 네. 본인 선거 때 생겼던 문제라서 네. 민주당 97명, 국민의당 22명, 정의당 6명 그래서 총 125명이 탄원서를 제출한다는데 연말에 성탄절 특사 정도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네. 일단 만약에 정봉주 의원이 특사로 사면은 뭐 필요가 없고 복권된다면 그거는 이명박이 BBK 창립자이며 다스의 실소유자가 증명된 이유여야 해요.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정봉주 의원을 복권시켜버리면 이거는 대대적인 정치 보복 논란 프레임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언론이 보도하고 일부 증거 자료가 나왔다고 사실이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봅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거를 아시는 분들이 왜 이거 사면 및 복권을 건의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뭐 정봉주 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친분 플러스 정의감의 발로인 것이죠. 이 정도면 법적 판단은 남았지만 이 정도면 뭐 복권은 할 만하지 않냐 정치적으로. 이게 정치적인 행동을 한 거고 정치적인 요구를 한 건데 정치적인 동기로 정봉주 의원이 탄압받았고 억울하게 옥살이도 했고 지금 복권이 안 된 상태 맞아요. 근데 이게 정치적인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인 사안을 정치적으로만 풀으면 그게 이제 또 후폭풍이 오기 때문에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네요. 당연하죠.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지만 법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푸는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죠. 그러면 이제 복권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사면과 복권은 사면만 하기도 하고 사면 복권 같이 가기도 하고 지금은 사면이 필요 없어요. 사면은 그렇죠. 형을 다 살아가지고. 그럼 피선거권을 다시 돌려준다 그렇죠. 이런 측면인데. 그렇죠. 복권. 근데 그것이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하고 싶겠죠. 모두 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걸 법적 절차를 통해서 풀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만약에 이명박 씨가 뭐 우리들 이제 원하는 바에 의하면 12월 19일 정도 생일날 소환하는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 봐야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정말 오래 걸릴 텐데 그때까지는 사실상 사면 복권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근데 되게 1심이 기소되면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심스럽게 저는 8.15 특사 정도로 복권되는 걸 기대해 봅니다.